자,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신사고 교과서의 3단원에 나오는 고재종의 첫사랑이라고 하는 시에 대한 해석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단원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좀 아는 게 중요한데, 신사고 교과서 3단원은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이 문학의 4대 장르, 4대 갈래인 서정, 서사, 극, 교술, 에 대한 작품의 예시가 하나씩 나와 있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 첫사랑이라고 하는 시가 실린 맥락이 서정, 시라고 하는 장르의 대표 주자로 실렸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길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단원인 만큼 각 학교에서 문제가 출제가 될 때 물론 첫사랑의 내용에 대해서 출제가 되는 물론 되지만 추가적으로 한 문제 정도는 서정 장르의 일반적인 특성,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장르의 일반적인 특성을 묻거나 뭐 함축적인 언어, 뭐 여백의 미, 뭐 운율, 리듬감, 뭐 비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서정 장르와 서사 장르의 뭐 비교, 일반적인 비교, 그런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곤 하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이나 질문 또는 자습서 등을 통해서 문학의 4개의 장르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의 이해를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만이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다만 이번 강의는 거기까지 들어가지는 않고 바로 첫사랑이라고 하는 시에 대한 해석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제목을 보면 첫사랑이라고 되어 있는 첫사랑, 사랑 중에서도 처음 하는 사랑이 첫사랑이죠. 그거에 대한 시라고 하는 거 충분히 알 수가 있겠고, 그럼 읽어봅시다. 자,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 번 피우려고 눈은, 자, 지금 벌써 여기 보면 제목은 첫사랑인데 첫사랑을 인간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뭇가지, 꽃, 눈, 이러한 자연 현상에 빗대어서 이 시가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시를 비유적이라고 하면 OX, 당연히 O가 되겠죠. 그래서 첫사랑이라는 거를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먼저 살펴야 될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요? 구조.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에 구성품이 뭐가 있느냐. 자, 만약에 A가 B를 사랑한다고 할 때 지금 여기에 제가 지금 3가지 요소를 썼어요. 자, 첫째는 뭐냐면 사랑을 하는 주체.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럼 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랑을 받는. 그러니까 사랑의 어떤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대상. 자, 그 다음에 사랑 그 자체가 이제 3번째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렇다고 할 때 이 첫 번째 연을 이 구조에 맞게 해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용 해석을 볼게요. 나뭇가지에다가 꽃을 피우려고 눈이 도전한다고 되겠죠. 자, 이 구도를 지금 여기 끼워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럼 근데 여기서의 꽃은 무슨 꽃을 의미하는 걸까? 눈이 꽃을 피운다. 무슨 의미일까? 바로 여기서의 꽃이 눈꽃, 나무에 눈이 내려앉아서 마치 꽃처럼 피어난 모습인 눈꽃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사랑을 하는 주체는 누구일까? 지금 눈이 도전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당연히 눈이 사랑을 하는 주체예요. 자, 그 다음에 나뭇가지에 꽃을 피운다고 하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눈이 지금 무엇을 사랑하는 거야? 눈이 나뭇가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나뭇가지는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꽃을 피운대. 그럼 꽃을 피우면 무엇을 이룬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바로 사랑을 이룬 거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눈꽃이 바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 구도로 잡아볼 수가 있겠지. 그리고 당연히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겠어? 아니죠. 바로 첫사랑이 될 거야. 그래서 일단 1년에서 알아야 되는 구도는 눈이 나뭇가지를 사랑해서 눈꽃을 피우려고 한다. 이 의미를 바로 이 사랑의 3가지 구조에 맞게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서술형으로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첫사랑을 지금 이루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자, 사랑을 이루는 게 지금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바로 1년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첫사랑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첫사랑을 이루기 위한 어려움이 드러나는 대목이 바로 첫 번째 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내용 정리를 하면 되겠고, 자,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시적 표현법이 있죠. 일단 첫째, 눈이 지금 뭐 한다고 했냐면 눈이 도전을 한대. 근데 우리가 보통 도전할 때 돌멩이가 도전할 수 있어? 없지. 그래서 우리 이것을 바로 무슨 법이라고 한다. 의인법. 사람이 아닌 눈이라고 하는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인법, 도전한다고 이제 얘기함으로써 의인법을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표현 방법은 안았으랴. 자, 지금 이거 뒤에다가 이거 물음표 찍을 수 있겠지.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질문을 하고 있어. 질문을. 자, 그러면 질문을 하고 있으면 두 가지 표현법이 될 수가 있어. 첫째는 서리법이고 둘째가 문답법이야. 근데 여러분, 서리법하고 문답법이 어떻게 다릅니까? 자, 문답법은 묻고 답하는 방법이지. 그래서 문답법은 답변이 있어야 돼요.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나 서리법은 답변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리법은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야. 그냥 답정너야. 대답은 중요하지 않고 나의 감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의 형식을 빌리는 것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어찌 아름답지 아니한가? 그러면 분명히 뭔가 질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대답을 요구하는 거야? 그래요. 어느 정도, 그래요. 이 정도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런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참 아름답구나 라고 하는 감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름답지 아니한가 라고 하는 질문의 형식을 빌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해서 대답을 요구하는 거야, 아닌 거야? 그래, 얼마나 많은 도전? 그래, 한 7번쯤 도전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거니? 아니지. 바로 참 도전을 많이 했다. 참 도전이 많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니까 바로 이 부분은 문답법이 아니라 서리법, 서리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벌써 첫 번째 연에 시적 표현법이 두 가지나 나왔어. 자, 그러면 2연으로 가보자. 2연으로.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자, 이 두드려 보는 거의 주체가 무엇이면 누구입니까? 누가 지금 두드려 보는 거야? 바로 눈이지. 눈. 다음에 난분분 춤추었겠지. 뭐가 춤췄어? 눈이 춤추는 거겠지. 지금 계속 의인법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미끄러지고 이것도 눈이겠지. 눈이 계속 미끄러지는 거야. 자, 그러면 눈이 왜 두드리고 왜 춤추고 왜 미끄러집니까? 바로 이 광경이 무엇을 묘사하는 것입니까? 바로 눈이 눈꽃을 피우기 위해 하는 이 도전들을 이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도전을 하는 모습들, 눈이 나뭇가지에 내려앉으려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연이 바로 두 번째 연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지 봅시다. 첫째, 싸그락. 이거 뭡니까? 이거 뭡니까? 자, 이거 바로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야. 눈이 나뭇가지에 내려앉거나 스치는 소리를, 아주 미세한 소리를 싸그락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여러분들 이미 배웠겠지만 자습서에 이걸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성 상징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음성 상징어는 바로 소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상징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일 텐데, 음성 상징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의성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가 의태어라는 것이 있지. 이쯤 되면 여러분들 의성, 의태어는 들어봤지. 자, 의성어는 무엇을 흉내내는 겁니까? 바로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고, 의태어는 모양을 흉내내는 말이야. 그래서 의성어는 쿵, 뭐 후두둑, 쾅, 뭐 이런 식으로 찌리, 빠직, 이렇게 소리를 흉내내는 말, 딸깍 이런 것들이 다 의성어가 될 수가 있겠고, 의태어는 뒤뚱뒤뚱, 흔들흔들, 이런 그 모양을 흉내내는 말이 이제 의태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싸그락은 의성어, 의태어 중에 무엇입니까? 당연히 음성 상징어 중에서도
의성어를 통해서 눈의 어떤 소리를 묘사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싸그락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라고 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심상은 무슨 심상입니까? 바로 청각적 심상이 드러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난분분 춤추었겠지. 자, 그러면 난분분 이거 여러분들 처음 들어볼 수도 있는데, 자, 요 부분은 학교마다 가르치는 게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학교는 이 난분분을 의태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의태어.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눈이 흩날리는 모습을 의태어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학교가 있고, 의태어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학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의태어가 왜 아니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 난분분이라는 게 사실은 한자어야, 한자어. 그러니까 이게 어지러울 난 흩어질 뿐 어지럽게 흩어진다는 뜻이거든. 근데 여러분들 의성 의태어는 뜻이 있어 없어? 쿵, 쾅, 흔들흔들, 뒤뚱뒤뚱. 이거 그 각각의 글자들 안에 뜻이 있니 없니? 글자 안에 뜻은 없고 그냥 소리로서 상징하는 것뿐이야. 근데 난분분은 이게 한자어고 각각의 글자에 의미가 다 담겨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의태어가 아니라고 보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의성어인지 의태어인지 반드시 학교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해보고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난분분은 어지럽게 뭐 꽃이나 눈이나 이런 어떤 눈송이 같은 것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묘사한 대목이고, 그러면 여기 눈송이가 춤춘다고 한 이 대목은 심상으로서는 무슨 심상이 되겠어? 바로 시각적 심상이 되겠죠. 시각적 심상. 그러면서 눈이 그럼 어디에서 미끄러지는 거겠니? 바로 나뭇가지에서 미끄러지기를 수백 번을 하고 있대.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1년과 2년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년과 2년이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바로 눈이 나뭇가지에 눈꽃을 피우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얼마나 많은 도전이 필요한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고, 이게 이제 1차적 의미라고 하면 이걸 2차적 의미로 해석하면 뭐가 되겠니? 바로 첫사랑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실패와 노력과 어려움을 필요로 하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1년과 2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또 다시 시적 표현법 얘기하고 갑시다. 자, 여기서 드러나는 세 번째 시적 표현법은 일단 첫째, 반복법이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반복법. 자, 어느 대목입니까? 바로 싸그락 그리고 난분분 이게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여 운율, 리듬감을 형성하는 반복법이 드러나는 부분. 그리고 뭐 미끄러지고 이 부분도 뭐 반복법이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뭐가 드러나냐면 대꾸법이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꾸법은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함으로써 운율이나 리듬감을 형성하는 것이거든요. 자, 비슷한 문장 구조가 어디서 반복되고 있습니까? 바로 요 행과 이 행. 그래서 뜨르릉 뜨르르찌찌 뜨르릉 이렇겠지. 봐, 여기 어때? 문장 구조가 비슷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대꾸법 역시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봅시다.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지금 봐봐.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 요게 이제 한 단위가 되는 거거든. 이 한 단위가. 근데 지금까지 무슨 얘기하고 있었니? 눈이 이제 나뭇가지에 내려앉는 얘기를 하고 있었지. 그러면 그거에 이제 비춰갖고 생각을 해보면 봐봐.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이 뭐겠어? 이게 무슨 말이겠니? 바로 눈꽃을 얘기하는 걸 거야. 그러니까 눈꽃이라는 게 만약에 이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눈꽃을 피웠어, 나뭇가지 위에. 그러나 그 눈꽃은 안정적이니? 견고하니? 아니지. 바람 한 번만 불려도 휙 눈꽃이 날아가잖아. 그 나뭇가지 쌓인 눈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다 날아가 버리잖아. 바로 그러한 속성에 착안해가지고 이 구절을 쓴 거야. 그러면 이걸 2차적 의미로 해석하면 뭐가 되겠어?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태롭고 얼마나 불안정하고 얼마나 순간적인 것인가,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것인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이라고 하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봐야 되는 표현법이 좀 있어.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잘 들어봐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비유하고 상징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 왜냐하면 비유와 상징이라는 것이 시, 서정이라고 하는 장르의 가장 대표적인 수사 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비유랑 상징이랑 뭐가 다르냐?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비유는 두 가지 관념이 필요하다. 바로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필요하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별빛 같은 눈동자, 이런 표현이 있을 때 이게 비유냐 상징이냐 물어보면 이걸 비유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왜? 자, 지금 요소가 두 가지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 두 가지 중에서 내가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내가 원래 묘사하고자 하는 건 뭐였니? 눈동자지. 근데 이걸 묘사하기 위해서 다른 속성이 비슷한 무언가를 빌려왔지. 그게 뭐니? 별빛이지. 그래서 눈동자가 원관념이 되는 거고 빌려온 별빛이 보조관념이 되는 거고, 이 둘은 반짝인다라고 하는 속성의 공통점, 특성의 공통점으로 인해서 비유가 성립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비유에는 이제 은유가 있고 직유가 있는데 이 표현은 같은이라고 표현을 쓰면서 직유법을 구사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지. 자, 바로 이게 비유인데 그러면 상징은 무엇이냐? 상징은 봐봐. 윤동주 서시에 보면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이런 구절이 있지. 자, 근데 여기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게 진짜로 저 그 스카이, 우리 저 천장 뚜껑, 그 하늘을 단순히 그 하늘만 얘기하는 걸까? 아니란 말이야. 이 시인은 이 하늘이라는 단어 안에 자기의 어떤 의도를 숨겨놓을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추구하는 꿈이라든지 이상이라든지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버지라든지 아니면 뭐 조국의 광복이라든지 뭐 이런 뭔가 그 다양한 자기 생각들을 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함축시켜 놓을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시인이 예를 들어서 이 하늘을 나는 조국의 광복이라고 하는 의미로 하늘을 쓸 거야 라고 마음먹었어. 근데 이 조국의 광복이라는 것이 지금 표면상에 드러나고 있니 안 드러나고 있니? 시 표면상에 드러나지 않고 하늘이라고 하는 것만 제시해주고 있단 말이야. 그렇지. 이 지금 의미는 숨겨져 있다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알기로 상징은 둘 중에 하나만 나온다. 바로 뭐가 나온다? 내가 원래 무슨 표현을 하려고 했는지는 숨겨놓고 보조적인 관념만 표면에 내세워서 표현하는 방식이 상징이다, 이렇게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늘 같은 광복, 그러면 비유야 상징이야? 비유겠지. 내가 원래 얘기하고자 하는 원관념이 광복이고 그걸 하늘로 비유했는데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다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뭐 나의 하늘을 이러면서 그냥 그 하늘이 무슨 의미하는 건지를 얘기를 안 해주고 바로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그게 바로 상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 이게 원래 무슨 의미라고? 바로 눈꽃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지.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퀘스천. 그러면 바로 이 표현은 비유입니까 상징입니까?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은 비유입니까 상징입니까? 이 첫 번째 요 멘트로만 보면은 상징이어야 되지 않아요? 왜? 이게 원래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표현이 눈꽃이었는데 눈꽃이 지금 표면상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눈꽃은 안 드러나고 있잖아. 그러면 그래서 상징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지. 근데 문제는 이게 비유라는 거야. 비유. 그럼 대체 이게 왜 비유입니까? 보조관념밖에 안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바로 비유는 비유인데 원관념을 생략한, 그러니까 원관념을 숨기고 생략한 비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원관념을 생략한 비유. 그러면 여기서 문제, 그럼 대체 원관념을 숨긴 비유와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라고 질문을 이제 제기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바로 비유와 상징에 이게 첫 번째 특성이었다면 두 번째 차이가 중요해. 자, 이 두 번째 차이는
비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1대1로 연결되어야 되지만 상징은 1대 다로 연결된다. 이거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설명해 줄게. 자, 봐봐. 비유라고 하는 거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직접적으로 대응이 돼야 돼. 자, 그래서 별빛, 이게 원래 의미하는 게 뭐라고? 눈동자 하나로 무조건 특정이 돼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만약에 이걸 숨겼어. 아니, 원관념을 숨겼어. 그러나 이 시의 맥락상 그 원관념이 무엇인지를 하나로 정확히 특정할 수 있을 때는 그걸 비유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 이 구절은 눈꽃이라고 하는 원관념이 표면상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 시의 맥락을 살펴봤을 때 누가 봐도 이게 눈꽃이라고 하는 거를 비유해서 썼구나, 다만 눈꽃이라는 원관념을 생략한 것일 뿐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근데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자, 그러면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게 하늘이 원래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100사람한테 물어보면은 전부 다 다른 대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이 상징은 원관념을 숨긴 비유와는 다르게 그 하늘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하나로 특정할 수가 없고 의미를 사람마다 다르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바로 이 고재종의 첫사랑에서 바람 한 번 휙 불면 날아갈 사랑, 이 부분은 원관념을 생략한 비유라고 보는 게 맞아. 바로 이제 비유 중에서도 뭐뭐 같은이 아니라 이제 은유라고 하는 비유법이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바람 한 번 휙 불면 휙 날아갈 사랑, 눈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 금방 날아갈 눈꽃을 피우기 위해서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에야. 자, 이 퍼부어주는 거의 주체가 뭐겠어? 바로 눈이겠지. 눈이라는 게 참 그 끝도 없이 이제 퍼부어야만 이제 눈꽃을 피울 수가 있는 거겠지. 그리고 그 눈의 마음이 바로 햇솜 같대. 자, 마음이라고 하는 거에서 벌써 눈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에서 의인법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햇솜 같아. 햇솜이라고 하는 거는 방금 딴 솜, 그 보슬, 이제 목화씨에서 나는 하얀 그 보들보들한 솜이지. 자, 그러면 눈을 왜 솜에 비유했을까? 예, 하얗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햇솜 같다는 게 갓 수확한 이 솜털이란 뜻이잖아. 그럼 벌써 뭐가 있겠어? 순수한 마음, 하얗고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햇솜 같은 마음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다음에 이 퍼붓는다는 거의 의미가 뭐겠어? 바로 미안합니다. 사랑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태도가 드러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퍼부어준 다음에야 다시 봐봐.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 보아라. 자, 지금 보면 마침내 그 도전 끝에, 그 1년과 2년의 수많은 도전 끝에 눈꽃을 피워냈습니까? 못 피웠습니까? 바로 마침내 피워냈다. 피워낸 거야, 눈꽃을. 그러면 봐봐, 다시.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은 원래 의미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뭐겠어? 바로 이것도 눈꽃을 피웠기 때문에 눈꽃을 비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도 눈꽃을 은유하고 있는 부분이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지금 그 수많은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첫사랑을 이룬 거야. 오케이? 여기서 첫사랑을 이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이제 표현법, 여기 뭐 이제 비유법, 그 다음에 직유법 이런 것도 했었고, 또 하나 보아라. 지금 여기서 명령조로 보아라 이렇게 돼 있지. 이거를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영탄법이라거나 영탄적 어조라고 출제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맞는 선택지가 됩니다. 영탄법이라고 하는 거는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 보아라, 뭔가 이제 좀 감격스러운 그런 어떤 고조된 감정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영탄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이 부분에서 예찬적인 어조가 드러난다. 그럼 오겠니, X겠니?
이것도 오가 될 거야. 왜냐하면 예찬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아주 긍정적인 속성을 부여하고 하는 것이 예찬인데, 그 눈꽃이라고 하는 첫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황홀이라고 하다, 황홀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예찬하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태도가 이 부분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첫사랑의 어떤 감격과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세 번째 연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알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봅시다. 봄이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 느껴야 됩니다. 여기서 느껴야 됩니다. 자, 지금 1년, 2년, 3년까지의 계절적 배경은 언제였습니까? 자, 1년 눈 나오지. 그 다음에 지금 눈이 두드리고 있지. 그 다음에 여기서 눈꽃을 피워냈지. 계절적 배경이 뭡니까? 바로 이 위까지는 계절적 배경이 눈이 아니라 겨울.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적 배경이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사연 봅시다. 봄이면 계절적 배경이 뭐야? 바로 봄이 되었지. 그럼 문제. 자, 이 시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가 드러난다. 그다음에 계절의 변화에 따른 전개가 드러난다. 시간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뭐 계절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다 O겠니, X겠니? O가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겨울에서 봄으로의 계절의 변화가 드러난다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봄이라고 하는 계절의 특성이 뭡니까? 지금까지 계속 눈꽃 얘기했었지. 근데 봄이라고 하는 계절이 눈꽃이 어떻게 되는 계절이니? 눈꽃이 녹아서 없어지는 계절이지. 자, 봄이 됐더니 그 나뭇가지가 그 한 번 된 자리에, 자, 이 부분 좀 중요합니다. 일단 이 부분 무슨 심상이니? 촉각적 심상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 살이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여러분들 데고 싶습니까? 데이고 싶어? 어디 막 뜨거운 거에 데이고 싶니? 그러고 싶지 않지. 된 자리라고 하는 거는 보통 뭔가 아프고 고통스럽잖아. 자, 그럼 여기 잘 생각해봐. 가지가 한 번 된 자리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자, 그러면 이 위하고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겠지. 가지에 무엇이 피어났었어? 첫사랑을 상징하는 눈꽃이 피어났었지. 근데 봄이 돼서 눈꽃이 녹았어. 바로 그 눈꽃이 피어났던 자리를 된 자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면 바로 이 구절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첫사랑을 겪고 난 뒤에 아픔, 고통, 첫사랑의 아픈 기억과 경험,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구절이 바로 한 번 된 자리라고 하는 구절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자, 근데 그 자리에, 자, 이 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이거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이렇게 돼 있네. 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 일단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죠. 이거 무슨 법입니까? 바로 역설법이 드러난다고 써 있어. 왜? 아름답다 플러스 상처 마이너스. 자, 아름답다는 것과 상처라는 것이 뭔가 연관될 수 없는 반대되는 개념인데 그것을 하나에 쓰고 있어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모순적인 표현, 바로 역설법이 드러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대체 왜 아름다울까? 왜 아름다울까?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일까? 그 다음에 왜 상처일까? 여러분들이 역설법을 판단할 때는 이런 그 각각의 가치가 왜 포함되었는지를 질문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거를 다 읽고 나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보면 그 가지가 첫사랑이 지나간 그 아픈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대. 그러면 봐봐, 다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가 비유하고 있는 원관념이 무엇일까? 원관념이 무엇일까? 바로 봄꽃이 될 거야. 봄꽃.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가 봄꽃에 대한 비유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봐봐, 처음에는 계절적 배경이 겨울이었지. 겨울. 그래서 겨울에 지금 이렇게 나뭇가지가 있어.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막 눈이 막 내리고 있어. 그래서 막 미끄러지고 도전하고 열심히 하지. 근데 그 위에 결국에는 무엇을 피워내? 나뭇가지 위에 아름다운 눈꽃을 피워냈지. 바로 이 아름다운 눈꽃을 비유하는 게 이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과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근데 이 첫사랑을 결국 피워냈어. 근데 봄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 우리 첫사랑을 끝까지 지키고 사는 사람 별로 없지. 이 봄이 되니까 이 가지에 눈이 녹아서 첫사랑이 떠나갔어. 첫사랑이 사라졌어. 그래서 그 첫사랑이 떠나간 이 자리를 무슨 자리? 된 자리.
한번 첫사랑의 아픔을 경험한 된 자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봄에 거기에 뭐가 돋아오는 겁니까? 바로 이 꽃이 돋아오는 거야. 봄꽃이. 그래서 이 봄꽃을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라고 표현하고 있지. 자, 그러면 이 봄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성숙한 사랑, 이거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를 해석할 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눈꽃과 봄꽃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눈꽃과 봄꽃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 눈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눈꽃은 바로 첫사랑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봄꽃은 무엇을 의미한다? 바로 성숙한 사랑, 첫사랑이 지나가고 난 뒤에 성숙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봄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시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보자. 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니? 첫 번째, 왜 아름답니? 왜 아름답니? 성숙한 사랑을 이뤄냈기 때문에 봄꽃은 아름다운 거지. 그러나 왜 상처니? 바로 성숙한 사랑이 무엇을 통해서, 첫사랑의 쓰라린 아픔과 어떤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그것을 상처라고 표현을 한 거지.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 년은 첫사랑의 경험을 고통을 이기고 고통이 지나가고 봄꽃으로 피워낸 성숙한 사랑, 이런 게 맨 마지막 단락에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지? 자, 이런 이제 시가 고재종의 첫사랑이었고, 자, 그러면 첫사랑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게 된 여러 가지 이제 포인트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봅시다. 포인트, 실제 문제에 출제되는 포인트들. 자, 일단 첫째, 바로 표현법. 여러분들, 이 시가 왜 실렸냐면 우리 지금까지 표현법 많이 나왔지. 의인법, 서리법, 반복법, 직유법, 은유법, 역설법, 영탄법 엄청 많이 나왔잖아. 바로 이 시에는 다양한 시적 표현법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시에 나오는 시적인 표현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서술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방금 얘기했던 눈꽃과 봄꽃의 의미, 이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눈꽃은 첫사랑, 봄꽃은 성숙한 사랑을 의미한다는 거, 이게 또 핵심 포인트고, 그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의 의미야. 이 역설법의 의미야.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서술형으로 냈을 때 무엇이라고 해야 돼? 첫사랑의 아픔을 겪고 난 뒤에 정신적 성숙과 어떤 성숙한 사랑을 의미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멘트 자체를 외워서 서술형에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계절의 흐름, 시간의 흐름 이런 얘기도 했었고, 대상의 어떤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깨달음 이런 거 나타난다. 또는 자연물의 어떤 자연물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사랑의 모습이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이런 선택지도 당연히 맞는 선택지가 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마지막, 이 시가 감각적이다 하면 O입니까 X입니까? 감각적. 맞지? 이 시에서 청각적 심상이나 시각적 심상들이 아주 많이 동원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이 시가 감각적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것을 충분히 옳은 선택지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첫사랑에서 중요한 포인트니까 반드시 기억을 했다가 까먹지 말고 이 첫사랑이라는 시도 내신 시험 문제 잘 풀어내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